아무래도 이걸 제거를 하게 되면 근본적인 기능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무릎에 있는 관절 연골이 상하고 궁극적으로는 관절염으로 빨리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월상 연골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반월상 연골이라는 것은 무릎 안에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존재하는데 내척부, 외척부 두 쌍의 반월상 모양의 연골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반월상 연골의 기능은 첫 번째 관절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전달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관절의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관절의 접촉면을 이렇게 딱 맞게 해가지고 관절면에 콩그루티 잘 이렇게 접촉하도록 하는 일치성을 부여한다. 이런 작용이 있고, 다섯 번째는 관절액이 이쪽으로 잘 섬에 들어가서 윤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의 손상과 관련된 해부학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내측 반월상 연골이 운동성이 좋고 잘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전각, 후각 중에서 뒤쪽에 있는 후각이 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상 위험도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가 가장 손상이 많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월상 연골의 혈관 분포가 뒤에 관절막에 붙어 있는 바깥쪽 3분의 1만 분포합니다. 찢어진 부위가 잘 났나 안 났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후프 텐전이라고 해서 꽉 위에서 관절이 눌리게 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텐전이 걸리게 되죠. 이 텐전이 걸리면서 접촉면이 증가되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해가지고 반월상 연골을 제거했을 때는 50% 정도의 관절 접촉면이 감소한다. 그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릎을 펼 때하고 굽혔을 때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완전히 폈을 때는 압박받는 부하의 50%가 반월상 연골로 통해서 전달됩니다. 대신 관절을 90도 정도 굽혔을 때는 85%까지 연골판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굽힌 상태에서 많이 접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굽힌 상태에서 손상이 많은 원인이 되고, 절제술을 해버리면 충격 흡수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다리가 고정되고 상체가 뒤틀리면서 많이 다치게 되는데, 하태가 고정된 상태에서 대퇴부가 내전하면 내측 반월상 연골, 외전하면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이 흔한 소견을 보이고, 가끔 회전력이 많이 가면 전십자인대도 같이 손상할 수가 있습니다. 손상 원인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첫째는 비접촉성 손상, 두 번째는 스포츠 손상, 즉 접촉해서 일어나는 손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상과 관련 없는 퇴행성 변화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접촉성 손상은 직접적으로 외부 충격이 없더라도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거나 뛰어가다가 갑자기 급정간다거나 그런 때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팅이라고 그러죠. 운동도 가다가 멈춰서 돌고 멈춰서 돌고 하는 그런 운동들에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손상, 즉 접촉으로 인한 손상이 되겠는데, 주로 젊은 환자들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반복된 점프, 착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미세한 손상들이 축적돼서 생기기도 하고, 과격한 운동에 의한 충돌이 반월상 연골로 직접 전달되거나 회전력이 가면서 손상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손상인데, 보통 한 5, 60대 중년 이상에서 어떤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손상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오면 당연히 반월상 연골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딱딱해지고 손상이 부드럽지 못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많이 일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든지 계단에 내려온다든지 이런 사소한 상황에서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들한테 이런 퇴행성 손상이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골판 손상이 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통증이죠. 거의 모든 환자에서 처음에는 뻐근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제한입니다. 무릎이 붓는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해서 굽히다 폈다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에 제한이 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중요한 소견인데 관절 잠김 현상입니다. 영어로 하면 락킹인데, 무릎이 찢어진 부위가 관절 사이에 끼게 되면 굽히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그런 특징적인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절 불안정성이죠.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게 되면 관절이 좀 언스테이블해집니다. 안정성을 잃고,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거나 뛰어내릴 때 힘이 확 빠져버리는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 단발음인데, 관절에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월상 연골의 손상에 의한 단발음 소리는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때는 손상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사람도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리가 난다 해서 그게 다 병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이 많이 붓게 되겠죠. 그게 손상이 되면서 분포하는 혈관이 손상될 수도 있고, 십자인대에 있는 혈관이 또 손상될 수도 있고, 관절에 출혈이 되어서 관절 혈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성이 되고 하면 굉장히 많이 붓고 뻣뻣하고 불편한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의 진단은 정확한 병력을 잘 청취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환자가 다쳤는지 잘 보고, 부종이 있나, 어느 부위에 또 동통이 있나 관절을 이렇게 만져서 잘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해보는데, 맥모레이, 애플리, 그 다음에 테살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맥모레이 검사는 하늘을 보고 누워서 밑에 하태부를 잡고 굽히다 폈다 하면서 로테이션 시켜봅니다. 그러면 찢어진 부위가 끼이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애플리는 엎드려서 하는 똑같은 검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테살리 테스트는 자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인데, 한 사람하고 서로 손을 잡고 아픈 다리로 지탱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건강한 발은 무릎을 조금 굽혀서 한 다리를 서고 아픈 다리를 서서 아픈 다리를 한 20-30도 정도 굽힌 상태에서 몸을 내외전, 외전 로테이션해서 스트레스를 주부는 겁니다. 통증을 느끼게 되면 반월상 연골에 손상이 있지 않나 의심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은 MRI입니다. 90% 이상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또 MRI를 봄으로써 우리가 놓치는 십자인대 손상이라든지 다른 관절 연골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이 MRI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보면서 하는 관절경 검사가 굉장히 또 유용합니다. 요즘은 뭐 국소마취로 검사를 하면서 간단한 것은 관절경을 통해서 진단도 하고 간단하게 또 처치도 하고 시술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경도 간단한 검사 방법으로 시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첫째,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는 바깥쪽에 3분의 1 정도가 혈관이 승인해서 분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부에 손상이 있을 때는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일단 안정을 좀 해야 되고, 약물 치료하고 물리치료는 뭐 도수치료나 충격파 치료가 요즘은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주사를 이용해서 재생치료가 여러 가지 종류의 주사로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돌릴 수 있는 재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가 최근에 여기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줄기세포라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제대혈 줄기세포입니다. 히딩크가 받았다는 치료인데,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항원성을 없앤 다음에 연골로 분화된 카티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무릎 안에 넣어줘서 치료하는 방법이고, 유전자 주사 치료는 배아줄기세포를 분양해서 하는데 이거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아직 제한이 많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나라에서 신의료기술의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실험되고 있는 게 자가지방 줄기세포입니다. 이것은 자기 허벅지나 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그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이제 배양을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숫자가 아무래도 적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효과가 있다, 좋은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보존적인 충분한 치료에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선생님들 따라서 이거는 수술을 바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인 스탠다드는 관절경을 이용한 절제술이나 봉합술입니다. 부분적으로 절제할 수도 있고 완전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있어서 다리가 휘어져 있을 때는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전이경골 절구술도 같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봉합하고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걸 제거를 하게 되면 근본적인 기능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무릎에 있는 관절 연골이 상하고 궁극적으로는 관절염으로 빨리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존하는 봉합술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봉합술이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떤 예후를 결정하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예후가 좋으려면 혈관이 분포하는 부위에 손상이 됐을 때가 좋겠죠. 그게 잘 낫습니다. 두 번째는 파열전에 가능하면 좀 짧은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오래 경과되면 더러 붓는 게 늦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젊은 환자가 예후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생성으로 오는 파열보다는 외상성으로 파열되는 신선한 파열이 잘 낫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의 정렬이 O자나 X자보다는 일직선으로 바른 환자에서 예후가 좋습니다. 그 다음 찢어질 때 복합적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보다는 종으로 해서 쭉 길이로 이렇게 찢어지면 봉합술의 결과가 좋은 석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논문 하나 소개를 하면 2020년도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거 부분적인 손상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첫째 수술한 부분 절제술을 한 환자하고 이것을 운동하고 물리치료만 한 그런 경우를 비교를 하니까 몇 년 뒤에 이 환자가 느끼는 만족도는 거의 비슷했다. 이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할 게 아니고 일단은 비수술적인 요법을 해서 치료를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 운동을 할 때 체중 부하 시기하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그런 각도를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찢어진 부위, 그 다음에 봉합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세심하게 하는 게 나중에 후유증이 안 생기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재활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8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전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 8가지 재활 방법을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바늘상 연골 손상에 대해서 한번 좀 이론적인 배경, 그 다음에 해부학적인 거, 그 다음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등산이나 여러 가지 운동할 때 무릎 보호를 해서 여러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같이 신경 써 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